네, 이번 순서는 정치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 하시는 두 분, 최진봉, 장성철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정원 배우설에 발끈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내가 지금 입을 닫고 있는 게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어떤 더 어떤 내막이 있는 건지 두 분은 요 형국을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최 교수님. 예, 박 원장은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관련된 사건을 이제 거론을 했거든요. 본인이 그걸 최초로 폭로를 했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갖고 있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윤대진 지금 검사 같은 경우가 지금 윤 검찰총장하고 대의원 소윤할 정도로 친한 사이잖아요. 그래서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아마 박지원 원장 입장에서는 이거 얘기하게 되면 윤 후보 입장에서 별로 좋을 게 없다.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용으로 보면 이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장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 의혹 이런 부분들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고, 이렇게 자기를 엮어서 본인이 피해 나가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만약 그렇게 계속하면 본인도 어떤 형태로든 이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윤우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회의원 할 때 내가 여러 가지 다 살펴보고 정보를 다 취합해 봤는데 결국에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이런다는 것 자체가 국정원장으로서 과연 적절한 언행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이 하는 행위가 대선 개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선 후보를 협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너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 입 다물어. 나 공격하지 마. 나 건들지 마. 나 호랑이 꼬리야. 밟으면 안 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느 국정원장이 지금 대선 과정 중에서 야권의 대선 후보를 그렇게 공격을 합니까? 이것은요, 국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정원장 사퇴해야 될 건이다라고까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국정원장이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디에 갔고 이것도 다 대입입니다. 조성은 씨 페북에 보면요, 국정원장이 어디서 밥을 먹고 언제 만났고 누구를 만났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것조차도 국정원장으로서 처신이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국민의힘은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여러 장난질을 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정원장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만약에 이제 사퇴를 하기에 이제 앞서서 그 대선 개입과 또 유력 후보에 대한 협박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그 박지원 국정원장이 전면에 직접 등장을 해서 이번 의혹에 대한 거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해야죠. 제가 의혹을 많이 받고 있어서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공수처라든지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제가 수사를 밝혀서 제가 결백하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조사 잘 받겠습니다. 이래야지. 화가 난다고 기자들 전화하면 기자들 전화 다 받아가지고 윤석열 그러면 안 돼. 나랑 술 먹었는데 내가 다 불 거야. 이런 식의 협박하는 거는요, 국정원장 저러면 안 돼요. 여태까지 이런 국정원장 봤습니까? 예를 들면 2012년 대선 전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를 향해서 내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어. 과거에 청와대 비서실장 할 때 민정수석 할 때 했던 거 얘기 내가 다 알아. 나 입 열면은 큰일 나.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원세훈 국정원장 가만히 뒀겠냐고요. 이거는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이에요. 민주당에서도 박지원 국정원장과 관련해서는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국정원장이 직접 등장을 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 소장이 얘기했던 부분에 제가 동의하는, 거의 대부분 동의하지 않지만 동의하는 부분은 국정원장이 직접 나서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선거 국면에서 어떤 선거 관련된 이슈에서 일정 부분 국정원장이 개입됐다 하더라도, 개입이란 말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 하더라도
직접 나서서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자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본인의 의사만 밝히면 돼요. 예를 들면 나는 개입한 거 없고 그 사람을 만나긴 했지만 이게 무슨 공작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 어떤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협의를 하거나 이런 게 없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제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분이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까 아마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국정원장은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자리 중에도 중요한 자리 아니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그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은 안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 후보에게 경고장을 날린 인물이 또 있는데요. 바로 홍준표 후보입니다. 윤 후보 측은 홍준표 캠프 관계자가 제3자로 동석했다는 주장을 했고요. 이에 홍준표 후보는 윤 후보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는데 이 요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참 좀 해프닝 같은 건데 윤석열 캠프 쪽에 물어보니까 기자들이 홍준표 후보 쪽에 있는 사람이 거기 참석했다더라는 소문이 있다라고 전달해 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발장에다가 제3의 인물을 넣은 건데 홍준표 캠프의 당사자, 참석했던 당사자는 나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를 증명서까지 다 냈어요. 그래서 무혐의가 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왜 그랬냐, 사과해라, 책임져라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뭐 아니면 됐지 뭐 그렇게까지 나오실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냥 뭐 없으면 없는 일로 하면 되는 거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캠프의 공식적인 입장은 네. 아니 뭐 저희가 홍준표 쪽에 누가 뭐 참석했다라고 지정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소문이 있으니 공수처에서 그냥 조사 한번 해달라는 차원에서 그냥 제3자를 우리가 같이 고발 고소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것이 과연 적절한 행위였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문과 기자들의 어떤 내용 전달만 갖고 야권 대선 후보들끼리 이렇게 갈등과 다툼을 벌이는 것이 과연 경선에 도움이 될까? 시너지 효과가 날까?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시너지 효과가 절대 안 나죠. 근데 사실은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전에 지금 민주당의 경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이낙연 두 분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거티브도 하고 이런 부분이 결국 이제 경선을 시작하는 국민의힘 후보들에게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보고 홍준표 후보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물고 늘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윤 후보 입장에서야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시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일 토론에서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네. 그래서 논란이 될 거고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제 뭐 그 고소 사주 얘기 이 얘기도 계속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서로 간의 공방이 계속 오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예, 내일 이제 1차 토론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두 후보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야당 뭐 후보들 사이에서도 이제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발 사주 의혹이 불똥이 또 청와대까지 이제 좀 튄 모양새인데요. 어제 이제 그 여당의 TV 토론회에서 이낙연 후보가 추미애 후보한테 손준성 검사 유임 책임론을 제기를 했고 추 후보는 청와대 안에도 유임의 엄호 세력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점점 상황이 이제 좀 더 복잡하게 꼬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이 두 분의 토론회가 이런 발언을 하신 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누구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의혹들이 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손준성 검사, 물론 손준성 검사는 본인이 만들지도 않았다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소장 만들지도 않았고 전달하지도 않았다. 이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데 일단 네. 이제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고 또 대검이나 법무부에서 감찰을 하고 있으니까 내용이 나와 봐야 되겠죠. 증거를 가지고 이게 정말 그런 건지 아닌지는 밝혀지겠지만 근데 이제 사실은 여당은 손준성 검사하고 윤 후보하고 연관성을 계속 의혹을 제기하면서 나왔었는데 지금 추미애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되면 그러면 윤 후보에 대한 어떤 공격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타당한 거냐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물론 저는 손준성 검사가 그걸 만들었는지 안 만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야당에게 그런 고소장이 만들어져서 전달된 것 자체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그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손준성 검사가 거기 개입된지 안 된지는 아직까지 확인되는 건 없고 네. 그런데 지금 여당이 그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면서 연관성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윤 후보 입장에서는 봐라 손준성 검사하고 난 관계없다. 나는 개입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전에 얘기하고 공격했던 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체?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왜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결코 두 사람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또 민주당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참 좀 안타깝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 여론조사에서 이제 3위로 치고 올라온 거에 대한 뭐 좀 일종의 견제 의미도 있는 건가요?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두 분이 더 치열하게 싸워서 이 사실이 정확히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그 사실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3단 논법이에요. 보면은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손준성 검사를 유임을 요구했다. 강하게 요구했다. 네. 그랬어요. 그래놓고 또 추미애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청와대와 당에서도 유임해달라고 로비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와 청와대와 민주당은 한편이냐? 같은 손준성 검사를 유임시켜달라고 했으니까 그런 논법이 좀 성립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번 TV 토론 때도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민주당 경선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또 다른 악재가 터졌는데요. 이번에는 대장동 개발 의혹입니다. 이거 배임 의혹으로까지 변질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땐 본선 가서 두고두고 이재명 지사에게 덧이 될 거예요. 두 가지 큰 의혹이 있어요. 하나는 3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한 민간인들이 4천억을 벌었어요. 이게 1000배 이상 벌은 거예요. 이거 너무 부럽지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의혹은 뭐냐면 이 투자한 7명이 블라인드 처리가 돼 있어요. 그냥 SK증권을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이제 아무도 자신들이 7명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투자가 됐단 말이에요.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4천억이나 벌어갔어요. 공공 개발을 하면 그 이익은 공적인 기관과 아니면 주민에게 돌아가야 돼요. 근데 공적 개발을 해서 4천억 원이라는 돈이 네. 이러한 민간인들에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밝혀져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지사도 수사받는 거 좋습니다. 100% 동의했거든요. 이거는 공수처에서 하루속히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일단 뭐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게 그 공적인 즉 그 공적인 공공이익을 5천억 이상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 성남시는 인허가 과정만 개입을 했지 개발 관련해서는 전혀 개입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100%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 수장 말처럼 만약 필요하다면 의혹이 많으면 수사를 통해서라도 밝혀내서 명명백백함을 밝히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이낙연 후보가 이제 의원직 사퇴 배수진을 쳤는데 오늘 이제 본회의에서 사퇴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예상보다 이제 빨리 처리가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벌써부터 정치 1번지 내년에 이제 보궐선거 이야기가 대선과 맞물려서 이제 뭐 그 후보들까지 지금 등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마평으로 여당에서 임종석, 추미애, 야당에서 이제 최재형, 나경원, 이준석 대표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종로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 지역이 이제 정치 1번지라고 하고 또 지금까지 어느 한 당이 예컨대 여당이든 야당이든 현재 특별히 뭐 우세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려워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많이 이제 관심을 갖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본인도 어쨌든 이제 원내잖아요, 현재는. 그래서 네. 만약에 재보궐선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됐으니까 본인이 나와서 원내로 들어오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그래야 이제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당 입장에서야 지금 현재 여당 의원이 갖고 있던 의석을 야당이 뺏기는 것은 상당히 좀 불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물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추미애, 임종석 이런 분들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것 같고 네. 이거는 이제 물론 전제가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경선에서 결국 떨어진다는 전자의 얘기를 하고 있어서 본인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만 그런 경우에 거물급을 내보내서 아주 그 뭐랄까요 대선도 사실은 이제 거물급이 붙는 거지만 이 네. 종로에서 만약에 선거가 이루어지면 이것도 상당히 조명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대표적으로 거물급이라고 하는 분들이 1대1로 경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준석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가장 주된 관심인 것 같아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막 사람들이 전화해서 종로 비어있다는데 거기 상징성 있으니까 당대표니까 한번 출마해봐.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 노원 지켜야지 내가 뭘 거기를 가요? 라고 했는데 네.
지난 주말 이후로 친한 사람한테는 전화해서 내가 종로 나가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이 많은데 내년 3월 9일 일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는 없고 또 하나의 변수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11월 5일 날 대선 후보가 뽑히면 당무 우선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당대표는 뒤로 물러나고 대선 후보가 당대표 역할을 다 하거든요. 그 당대표가, 그 대선 후보가 나 이준석 당대표 이거 종로 나가는 거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싫어. 그러면 못 나가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뽑히는 대선 후보에 따라서도 여기에 공천 결과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국민의힘 경선 이제 8명으로 압축이 됐는데요. 이제 깜깜이 방식이라서 누가 1위를 했는지는 비밀로 붙여졌습니다. 서로 1등이라고 자신을 하고 있는데 선두는 누가 그쳤을까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딱 본 사람이 5명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정호원 선거관리위원장하고 한교 사무총장하고 기조국에 있는 실무자 2명하고 여론조사 팀장하고 딱 5명만 봤대요. 네. 선거관리위원들한테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새 나와요. 추측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겼네, 저 사람 이겼네 그러는데 그냥 여론조사대로 보면은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가 되게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이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곧 밝혀지지 않을까요, 그래도? 뭐 흘러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파장을 불러일으켜서 또 선거법상 밝힐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장 교수 말처럼 기본적으로 박빙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거의 이제 여론조사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처럼 네. 이번 결과도 거의 비슷했을 거다. 누가 1위하고 2위가 별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홍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토론을 통해서 이걸 뒤집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아마 별 차이 없이 거의 근소한 차이로 1, 2등이 결정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야당에서는 8명의 주자들이 이제 확정이 됐고 2차 컷오프 때까지 이제 6번의 TV 토론이 이제 펼쳐지나요? 내일 이제 첫 번째 TV 토론이 있는데 내일 토론의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실까요? 네, 홍 후보가 윤 후보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그게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홍 후보 입장에서는 윤 후보를 가능한 한 이제 끌어낸다는 표현을 좀 제가 쓰긴 그런데 어쨌든 지지율을 좀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근데 이제 본인은 계속 토론을 염두하는 듯한 발언들을 여러 번 했어요. 토론에서 가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걸 좀 이제 10분 활용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전략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정책적인 대결보다는요, 이런 이제 그 고소장 관련된 문제라든지 뭐 장모나 이런 가족 관련된 의혹 이런 부분들을 계속 건드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윤 후보로 하여금 또 욱하게 만들거나 화나게 만들거나 목소리를 높이게 만드는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예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윤 후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저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관전 포인트는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저는 좀 당부를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V 카메라 앞에서 다른 쟁쟁한 후보들의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비전을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많은 연습을 통해서도 그것이 잘 자연스럽게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준비를 더 잘 하셔가지고 정말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높이는 시너지가 있는 그런 TV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뉴스앤 이슈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전국을 강타한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쟁점 그리고 여야 대선 경선 레이스의 관전 포인트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